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원론하고 이론론까지는 봤고요. 25페이지에서 5번 양과로에 새 이원론과 새 일원론을 공부하게 돼요. 자, 그럼 일단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새 일원론은 공부를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새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한번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학부에서 배웠을 때는 그 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땐 이 새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험에서 나오는 요 얘기랑은 좀 맥락이 맞지가 않다,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어가지고 아무튼 대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견해가 달라요. 하지만 새 일원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의견이 다르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또한 여러분 기출 문제에서도 왕왕 나오니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 이원론 일단 뭐가 기존의 이원론과 차이가 있냐,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 웃기지만 인정은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점에서는 행정학의 학문적인 연구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 게 새로운 얘기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 한 게 행정학의 연구 대상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 허버트 사이먼 선생이 처음으로 이제 하셨거든요. 가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방향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방향성.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기능과 관련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왜냐하면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의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한편으로 다소 주관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정부를 향해서 가자, 이런 말 자체를 했을 때 정의로운 정부는 사람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연구 영역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은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허버트 사이먼 선생은 기본적으로 아까 과학성을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사실의 연구 쪽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워딩 중에서 행정적인 기능과도 사실은 관련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게 능률적인 관리고 집행인 것이냐, 이거는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을 강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치와 사실로 구분을 하고,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정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주관적인 섹터이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연구, 즉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연구에 초점을 두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 여기 사이먼 선생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이먼 선생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학성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봤고, 밑에 정치행정 새 일원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 일원론. 무엇이 새로운지만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일단 개념에서 보면 그 아까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은 이런 거였죠. 행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 결정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새 이론론은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을 행정부가 주도하는 현상을 설명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가 수월하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지금 보면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을 행정부가 주도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는 어느 정도였었죠. 그럼 이거는 거의 모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장난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행정우위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행정우위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정치우위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오케이. 이건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정권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금방 좀 뭔가 인출하기가 수월해지니까요. 특징 칸에 볼게요. 발전행정론과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같은 뜻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다 체크해 두시는데 행정부 주도하에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발전행정론과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같은 뜻이 되겠다.
발전행정론에서 중요했었던 행정의 가치라는 게 지금 효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효과성은 뒤에 나오는 개념이기는 해요. 효과성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목표의 달성도라는 뜻이에요. 무엇이요? 효과성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국가 발전, 경제 발전 이렇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발전 행정론이 능률성을 중시했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고, 효과성을 중시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능률성은 그냥 아끼는 것이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뜻한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효과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학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술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성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약간 다르죠, 여러분? 지금 카테고리가 효과성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측면이고 얘는 학문적인 성격인 거예요. 약간 다른 거죠, 여러분? 좋아요. 효과성과 기술성을 중시했다. 학자는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그냥 제가 참고로 적어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원래 제가 25페이지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수업은 있잖아요,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어서 나갈게요. 26페이지. 이제 우리가 이게 교재가 18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거 행정이론을 인문 수업 때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시기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을 경영학과에서는 경영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행정이론은 뭐냐면 국가관리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싹 모아둔 거예요. 시기 순서별로. 국가관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국가관리할 때 이런 면 신경 쓰는 게 좋겠다. 이걸 다양하게 쭉 모아둔 게 행정이론이거든요. 인문 수업 때 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행정학과에서 3학점짜리 챕터 2임에도 불구하고 3학점 이 자체가 3학점이고 학부에서도 1, 2학년들은 잘 안 들어요. 3, 4학년들이 주로 듣는 과목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근데 이거 뭐 수월하고 시험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기출 분석한 거 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보니까 최소 2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실 11년치를 쭉 펼쳐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6년치만 딱 떼놓고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때는 18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18년도 거 행정사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론에서. 그럼 거기 총론에서 12문제 나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점에 지금 관료제 나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료제는 내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나올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판단이고. 두 번째 점에 지금 주인 대리인론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거 행정이론이에요. 이거 행정이론이고, 세 번째 점에 시장 실패 원인, 이거는 행정이론은 아니지만 여러 번 시험에서 좋아하는 주제죠. 이거 보다 보면 느끼실 것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발전행정론 보이세요? 오, 방금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행정이론에서 또 다시 배워요. 이것도 행정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신공공 서비스론 보이십니까? 그거 행정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신제도주의 보이십니까? 이거 행정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티부가설 보이세요? 그거 행정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까지 행정이론에서 많이 내는 건 좀 드물긴 한데 그래도 2문제는 최소 나온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23년도 행정사 시험에서는 제 기억에 신제도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제도주의도 행정이론에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2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봐주면 좋고요. 자, 그럼 행정이론 이제 들어갈게요. 교재에서 26페이지인데요. 처음에 제목이 관리주의예요. 관리주의. 자,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행정학은 항상 친절해요. 딱 보니까 딱 관리를 강조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행정은
능률적인 관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싹 모아둔 거예요. 이러면 관리주의 학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주류 행정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뒤에도 나오지만 고전적인 행정학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은 뭐로 본다? 효율적인 관리 내지는 능률적인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아끼는 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견해를 내놓겠어요? 아끼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그 견해만 잘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끼는지를 제시했겠죠. 그래서 관리주의는 능률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나름의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조금 전공 용어란 말이에요. 일단은 공식적인 구조, 즉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조직의 시스템 설계에 관리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두자,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능률적인 어떤 그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시스템 설계를 잘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식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률적인 시스템 설계를 명문화해 두자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찌됐건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두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사가 아니라 행정사 사무소 오픈하실 거잖아요. 그럼 오픈하자마자 일단 시스템 체계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도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직원을 뽑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킬 것이고, 어떤 일을 줄 것이고, 승진 체계는 어떻게 잡을 것이고, 여기 시스템을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공식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관련 학자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지금 윌슨 선생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아까 배웠죠. 윌슨 아까 어디서 나왔었어요?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은 능률적인 관리를 중시했었던 거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 선생은 학자의 카테고리 관점에서 봤을 땐 관리주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윌슨 선생은 능률적인 국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 설계를 하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잡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능률적인 국가 관리가 가능하다. 정당인들은 그냥 정치일만 해 이러는 거예요. 행정인들은 따로 필요한 거니까 분업화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윌슨 선생의 요점이 되겠다. 윌슨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리주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이것도 했던 거예요. 정행이론론은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죠. 비판했던 이유는 시험도 안 본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 일을 했었기 때문에 비능률적인 행정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였어요. 좋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처음 듣죠. 실적주의라는 거. 이건 뭐냐? 거기다 적어둡니다. 인사행정 제도인데 시험을 봐서 사람 뽑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용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격이에요, 자격. 실적이라는 건 자격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 메릿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 있는 사람 뽑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험 점수 되는 사람 뽑자는 뜻인 거예요. 이런 인사행정 제도가 실적주의다. 그럼 이게 이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펜들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펜들턴법을 1883년에 제정하면서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펜들턴법의 내용 자체가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예요. 됐습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역관주의는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람 뽑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는 역관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면서 나온 인사행정 제도라는 거죠. 시험 보고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능률적인 행정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와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계를 보세요. 정치행정 이원론도 어찌됐건 뭘 강조합니까? 능률성을 강조하죠, 여러분. 좋아요. 능률적인 국가관리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실적주의도 마찬가지로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는 공무원 뽑자고 얘기하니까 정행 이원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바 정행 이원론은 실적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윌슨 선생이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뭐 쉽죠. 행정의 연구에서 역관주의 비판하면서 이원론 주장했다.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시험을 통한 임용을 중시하는 실적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행정학의 아버지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 주장하면서 능률적 관리를 강조했었고 그에 따라서 능률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의 아빠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이건 참고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했던 얘기고 요 표현 있죠.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윌슨은 유럽 국가 행정을 참고 후에 미국의 행정이론 개발을 주장했다. 즉 독자적으로 본인이 혼자 개발했다. 이러면 틀린 선지라는 뜻이에요. 유럽의 행정이 뭔가 능률적으로 보였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었냐면은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됐죠? 자, 밑에 프레데릭 테일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 프레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또 관리주의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여러분 센스가 필요해요. 테일러는 그럼 어찌됐건 추구하는 목적이 능률적 관리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능률적 관리를 위한 나름의 시스템을 제안을 했겠죠. 그거를 잘 요약한 게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되긴 하는데요.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인물 소개 간단하게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포스가 있게 좀 생기셨죠. 지금 뭐 하버드 대학 합격 후에 이제 입학 포기했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건강상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시력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고 좀 그때 가세도 좀 기울면서 작은 펌프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미드베일 철강회사라는 곳에 취업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때 이제 과학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토대가 나오게 되었죠. 워낙 되게 꼼꼼하세요. 이 사람이 여기 취업해서 그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여러분. 취업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유심히 해보니까 결론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조직에 매출이 안 나오니까 첫 번째 인센티브.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 체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와서 3시간은 일을 하든 4시간을 일을 하든 임금에 별로 차이가 없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든 적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든 보수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럼 열심히 일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작업 도구에 대한 부분. 이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 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삽에 대한 연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노동자들이 삽질을 하는데 삽의 크기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 생산량 자체가 예측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각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삽질을 하는데 그 행동도 노동자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률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것부터 타임라인에 대해서부터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테일러의 연구가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근데 1911년도가 다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은 일사불란하게 사람마다 각자 맡은 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일 자체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보수 체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우린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도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로 그림을 볼게요. 교재에서. 이 사람의 그 페이퍼에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시간과 동작 연구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자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표준 가압량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관리자가 이걸 갖다가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한다고 표현을 해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일 최선의 길을 관리자가 발견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찾아서 관리자가 노동자들한테 일단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훈련 후에 일을 잘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자가 뭣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보다 생산량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구나.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과업을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게 또 표준화된 작업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높아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극도로 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공자 우대하고 실패자는 손실을 준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인류 노동자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직원 채용할 때 똘똘해 보이는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사람 선택한다를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시험에서. 그리고 작업을 부분 동작으로 분해하고 소요시간 측정해서 쭉 한번 나열을 해본다는 게 시간 동작 연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림으로 구조화하는 게 편리하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11년에 과학적 관리론을 발표하게 되고 지금 두 번째 점 보세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이게 중요한 거죠. 능률적인 시스템을 정립한다. 능률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시간 동작 연구해서 그걸 표준화하고 표준 가압량도 설정을 하고 그대로 노동자한테 시킨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공식적인 구조를 정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점에 보면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된다. 만약에 사업자만 이롭게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일러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너는 돈에 눈이 멀었다. 너는 노동자를 하나의 그냥 작은 부품화 시켜버렸다. 이런 비판을 해요. 그럼 테일러가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면 노동자가 똑바로 잘 일을 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이 시스템대로 조직의 매출이 이제 많아진다면 그거를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데 왜 이게 사업자만을 위한 거냐라고 그 사람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현대사회에 있는 어떤 대형 기업들이 있죠. 큰 기업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노동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 돈의 그 규모 자체가 좀 이제 테일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적은 거죠. 근데 테일러는 애초에 그런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과학적 관리로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운동으로 출발했다는 게 뭐냐면 이건 미국의 역사예요. 역관주의 병폐로 인해서 비능률성이 이제 팽배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그거를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능률적인 정치와 행정을 하자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나중에 과학적 관리론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다음 어휘과 균력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는 감이 있으면 좋거든요. 제가 이거를 막 수업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건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제가 하나만. 여러분 거기 8페이지 있죠. 소책자에서 8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32번 문제 있죠. 32번 문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과학적 관리로는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간관계로는 공식적인 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인간관계로는 아직 안 배웠죠. 근데 보통 뭔가를 비교를 할 때는 한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관리주의 학자들은 공식적인 구조를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인 구조,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명문화를 강조해요. 그럼 거기서 공식적인 조직은 뭘까요? 인사조직, 재무조직, 뭐 이런 것도 공식적인 조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로는 상대적으로 공식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공식적인 구조를 중시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인간관계로 문제를 푸실 땐 인간관계로는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비공식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공식화되지는 않은 건데, 즉 명문화되지는 않은 건데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의미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협력 정신이라든가 동료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등을 비공식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친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좋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다. 느낌이 그렇다. 이런 겁니다. 자, 27페이지 볼게요. 이제 어휘과 균릭을 원리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원리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원리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센스인데, 관리주의를 시험에서 관습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능률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원리들을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휘과 균릭도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리주의자라고 불린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간 오만한 그 주장을 해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편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만 정립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무조건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내용 볼게요. 행정의 4대 원리, 말 그대로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은 능률성이 무조건 제고된대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 사무소를 운영하실 때 참고하셔도 괜찮겠죠. 첫 번째, 전문화의 원리래요. 전문화의 원리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개인별 분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리딩해 보면 그렇잖아요. 작업 과정을 세분화해서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담당한다. 한 사람한테 한 가지 일을 맡긴다. 이런 뭐라고 합니까? 전문화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 이러면 능률성이 제고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잡으라는 거죠. 두 번째 칸에 지금 명령 통일 원리라고 나왔는데 전공 용어예요. 전공 용어. 제가 읽어볼게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상관이 있는데 미스터 최가 있어요. 그럼 보고를 하겠죠. 한 명의 상관한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지금 지시 한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 상관 말고 또 다른 상관이 있고 또 다른 상관이 있고 제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비능률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부하한테. 그러니까 명령 통일이 될 수 있으려면 한 명의 상관한테 보고하고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세 번째 칸에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적절한 부하의 수를 뜻하는 개념이에요. 적절한 부하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대리가 되었을 때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일반 사원의 수가 그래도 정해져 있는 편인 거잖아요. 그래도 보통 뭐 5명 미만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부하의 수를 설정을 잘해야지 능률적 관리가 잘 된다는 뜻인 거죠. 근데 들었을 때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게 대여섯 명이래요. 근데 뭐 그럴듯하기도 하죠. 근데 무조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조직의 상황이나 리더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태주의라는 이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요. 어떻게? 너희가 제시한 건 원리가 아니라 격언에 불과해.
라고 비판을 받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몇 개의 조직을 귀납적으로 단순히 몇 개만 관찰해 보고서 대우선 모이면 좋겠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밀한 실험을 통해 지식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요. 밑에 부서 편성의 원리나 혹은 부성화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조직별 혹은 부서별 분업이다. 이렇게 한 개의 조직이 한 개의 일을 담당하게끔 설계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인 관리에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4대 원리를 제시했다. 조직별 분업이다, 부서별 분업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의 4대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4대 원리 안에는 전문화 원리, 명령통일 원리, 통설범위 원리, 부서 편성 원리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문화 원리 봤을 때 이거 개인별 분업이었지. 그 다음에 이건 한 명의 상관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휘과 균릭이라는 사람이 제안했구나라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포스트 코브라는 것도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시스템을 잡는 거는 저런 그러니까 원리라는 게 나름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최고 관리자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 총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이제 두 문자로 따서 포스트 코브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조직 구성원 노동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7가지고 이런 것 등을 해서 노동자한테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향적인 기능이다. 왜 하향적 기능이라고요, 여러분? 최고 관리자가 저걸 정해서 아래에다가 내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만약에 상향적 기능이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쭉 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시험을 분석을 해봤을 때 오히려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포스트 코브는 최고 관리자 기능이고 이걸 어휘과 균리가 제안했다. 이게 좋아요. 근데 최 선생이 좀 보수적이니까 체크 좀 할게요. 이거. 올가나이징 하나 체크하시고요. 코올디네이팅 하나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다 영어에 직관적으로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플래닝이 한다는 건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 잡는다. 이건 직관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올가나이징, 조직화 약간 말이 어렵잖아요. 거기다 적어두는데요. 특정한 직위에 직무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특정한 직위에 직무를 부여한다. 그럼 직위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자리. 포지션이죠. 직무라는 거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올가나이징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자리에다가 직무를 부여한다. 그다음에 스태핑 인사, 사람 뽑는 거, 지휘하는 거. 근데 지금 코올디네이팅에 보면 조정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부서와 부서 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한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정 및 통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조직력을 확보하자는 뜻이에요. 조직력을 확보하자. 축구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욱진이 미드필더하고 누가 공격수하고 누가 골키퍼하고 이건 분업이죠. 근데 분업만 잘한다고 해서 그 축구팀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조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코올디네이팅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서 간에 상호 협력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체계, 그 다음에 동관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공부하실 때 이 2가지 개념 정리하시고 포스트 코브라는 것은 어휘과 균리에 제한한 최고 관리자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며 이걸 상향적 기능이라고 하면 틀린다. 하향적 기능이라고 한다. 좋아요. 그 밑에 2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공통점이에요.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한다고 되어 있죠. 공식적인 구조.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명문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한다. 만약에 여러분 비공식적인 구조라고 하면 틀려요. 공식적인 구조. 그러니까 우리 인문 수업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공식화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규칙의 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규칙화한다, 명문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식화한다는 그 뜻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우리 행정학의 용어예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경제인이라고 본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럼 경제인이라는 건 뭐냐? 돈 주면 열심히 일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 욕구를 뭐라고 해요? 생리적인 욕구라고도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기본적인 욕구. 뭐 의식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경제인으로 바라본다. 돈 추구한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했다. 좋아요.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하려고 했지만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나중에 비판은 받게 되죠. 어휘과 균리계, 예를 들어서 행정의 4대 원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밑에 칸에 공사행정 1원론 나온 거 보이시죠?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관리주의는 어찌됐건 행정은 능률적인 관리라고 보는 거잖아요. 행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양자는 모두 능률적인 관리는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라고 해야 된다. 밑에 칸에 보세요. 폐쇄체제 관점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직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할 때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이 학자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조직 바깥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분석을 게을리했었어요. 그러니까 폐쇄체제 관점의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개방체제 관점이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밑에 칸에 관료제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행정학은 친절해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리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게 관리주의는 선호하는 조직 구조가 관료제라는 거죠. 친절하죠. 관리주의는 관료제를 좋아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률적 관리를 위해서 이 조직이 제일 괜찮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드로 윌슨 선생이 유럽 행정을 참고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관료제 내에서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일하는 하나의 이제 부품처럼 되는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계점 한번 볼게요. 사실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폐쇄체제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행정학을 고르지 않았다. 첫 번째 점이 좀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면 어디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죠. 체계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너 오늘 힘들지 않니? 너 오늘 생일이지? 이러면서 챙겨주는 거, 이런 거 있죠. 소통하고 사람에 대한 그 얘기 자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과 원리 간에 모순이 있다. 아까 통솔범위 원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통솔범위 원리 아까 뭐였습니까? 적절한 부하의 수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어휘과 균릭은 대여섯 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도 이거 대여섯 명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비판받는 면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는 사실 이 교재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교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관리주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얘는 행정은 국가관리라는 것은 그저 능률적인 관리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 해야 돼요? 능률적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안해야 되겠죠. 그럼 이 방법을 제안한 학자들을
꼽아 보니까 윌슨 선생이 있고 테일러 선생이 있고 어휘과 균릭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별로 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방법을 제안할 때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윌슨 선생은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의 분업화를 강조한 것이고 국가관리할 때 얘는 시간 동작 연구를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열심히 해서 표준 작업량을 설정을 한다.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하고 그대로 노동자한테 시키면 노동자들은 그걸 하는데 잘하는 사람한테는 돈 더 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어휘과 균릭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2개 카테고리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4대 원리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최고 관리자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기능이라는 것이고 이걸 최고 관리자가 해서 부하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향적인 기능이라고도 표현한다, 옛날 시험에서. 그리고 포스트 코브를 윌슨이 제시했다 이러면 틀린 선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공부하실 때 굵직하게 하세요. 굵직하게. 그리고 어차피 OX를 제가 조금씩은 다뤄드릴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0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0점이 맞춰지게 돼 있다. 그래서 책 자체를 좀 굵직하게 보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 같은 것도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쭉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저는 똑똑한 편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에 들어가서 행정학 공부를 하는데 와, 기가 막히게 잘해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특히 여학생. 진짜 와, 저렇게 외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그 2차 시험에서 이거 쓰잖아요. 저는 그때 그 여학생들 그 쓰는 모습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진짜 외워가지고 쓰고 이해하고 공부 습득하는 게 남자보다 되게 우월한 면이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는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부에서 공부하는 책은 훨씬 두껍겠죠, 여러분. 굉장히 두껍고 그때 당시엔 또 손으로 다 써서 이제 논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 행정학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요런 느낌으로 굵직하게 가시면 행정사 시험은 진짜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막 낯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텍스트가 원래 진짜 많은 학문이에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2018년도에 와서 가르치는데 처음 받았던 행정학 교재가 880페이지였었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300페이지 미만으로 줄인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8페이지 가시죠. 자, 인간주의 볼게요. 행정학은 항상 친절하다고 믿음을 가지세요? 자, 인간을 중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국가관리나 뭐 조직관리할 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가 보다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인간주의와 관리주의는 모두 좋아요.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한 거, 생산성 제고에 관심을 두는 건 맞아요. 근데 관심사 자체가 약간 다르긴 해요. 그 방법,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주의는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구성원인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주의라 불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틀잡기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직관적인 이해가 중요하죠. 지금 보니까. 자, 보세요. 인간주의를 이해하기는 과정인 거예요.
전쟁터에 군인이 있어요. 그럼 전쟁터 군인이 제가 뭐 참전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서 야 적군을 몇 명 쏘면 인센티브를 내가 더 받으니까 열심히 전쟁에 참전해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동고동락한 이 전우들이 같이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제 참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관리라든가 국가 관리할 때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뜻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전우회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고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이거는 명문화된 시스템 설계와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좋아요. 두 번째 점도 한번 보세요. 동료회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소방관 분들이 진짜 그렇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한 그 동료가 그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드니까 내가 이제 나가는 거지. 거기 때문에 돈 더 받으니까 간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보는 거죠. 학원 커리큘럼이 있고 VS를 뒤로 이제 기준으로 봐서 면학 분위기 인출하려는 개인의 노력, 그러니까 배운 거를 떠올려 보려는 개인의 노력, 선생님에 대한 호불호. 자, 그럼 여기서 학원 커리큘럼은 보세요. 공식적 구조 같아요? 아니면은 비공식적인 요인 같아요? 공식적 구조 같죠,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여기다가 써둡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측에 있는 것들은 비공식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명문화되지는 않은 요인인데 생산성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 그게 뭐다? 사람과 관련된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좋아요. 원래 행정하고 워딩이 계속 막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림 설명 좀 드릴게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인간주의예요. 구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판한 요점이 지금 뭐냐면 비공식적인 요인을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간과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주의는 뭐 강조했었다?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그 비공식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지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문화되지는 않은 조직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경험 다 해보셨겠지만은 인사 부서 내에 있는 사람들 이러면 공식적 집단이에요. 그런데 인사 부서 내에서도 어떤 사람끼리는 친하고 어떤 사람끼리는 친하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동호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명문화된 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비공식적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유심히 관찰하고 관리에 참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생산성 최고에. 그렇지 않습니까? 쟤랑 보니까 쟤랑 친하네? 그룹을 찌어줄 때 이렇게 조를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등장 배경. 인간주의는 그래서 관리주의 중에서 특히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뭐 외운다기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인간주의는 그냥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차피 관리주의 안에 과학적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보세요. 인간주의는 공식적 구조가 아닌 뭐라고 합니까? 비공식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관련된 요인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생산성 강조를 하는 건 맞아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좋아요. 관련 학자 메이오의 호선 실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유명한 실험이에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실험이고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뭐 우리 시험에서 이 실험의 내용을 장황하게 묻지는 않습니다. 인간주의 공부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연구의 결론이 중요하겠죠. 연구해 보니까 비공식적 요인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되더라. 그거 결론을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은 좀 꼼꼼했던 거죠. 그래도 대략 한 5년 정도는
이 회사 호송 공장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까 관리주의 같은 경우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개에서 이렇게 대충 보고 대여 설명 좋겠네 이런 거라면 실제 단연간의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비공식적 요인이 중요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찰을 하는데 뭐가 큰 영향을 주느냐 이랬을 때 처음에는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원래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전기 회사잖아요.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조도를 조절을 해봐요. 작업 환경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조명의 밝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것보다는 좀 밝은 게 더 뭐 일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 한번 해봤더니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도를 약간 떨어뜨려 봤어요. 근데 생산성이 또 올라가네. 뭐지? 그럼 이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중에 하나가 명문화해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근무자들 휴식 시간 같은 거. 휴식 시간을 5분으로 줄 때, 10분으로 줄 때, 15분으로 줄 때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휴식 시간도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도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 사람들과 직접 다 면담을 직접 다 해봐요. 구성원들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동료애가 호송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끼리는 굉장히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적인 여건보다는 이게 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 페이퍼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근속 기간. 그러니까 근속 기간이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10년 이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되게 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가 굉장히 끈끈했던 거예요. 이게 생산성 제고에 오히려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그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저런 일이 있는 곳이 있을까 요즘 세상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배웠었으니까. 근데 어떤 다큐를 보는데 유리 같은 거 뭐 물건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작은 공장이 저기 전라도 어딘가 산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놀란 게 근속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떠났어요, 그 지역을. 근데 거기 남은 분들끼리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 밑에 아지리스 자아실현주의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참고 표시를 할게요. 제가 참고 표시할 땐 보통 이렇게 CF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 표시다.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경험만 하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인간은 본래 자아실현적인 존재라고 봐요. 자아실현적인 존재가 뭐냐? 내가 뭔가 목표 정하고 그거 달성하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그럼 뭔가 더 열심히 일하는 존재. 이러면 자아실현적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직을 설계할 때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도록 설계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 만족감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료제를 약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안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직무 확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럼 직무 확장은 뭐냐면 여러 일을 경험시킨다는 뜻이에요. 원래 관료제는 한 가지 일만 계속하거든요. 관료제 내에서 구성원은 그거보다 여러 가지 일을 경험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 밑에 평면성을 강조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교과서대로 설명을 하면 보통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료제죠. 피라미드 형태니까요. 평면화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계층의 수가 감소한다는 뜻과 같아요. 관료제 약간 고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계층의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계층의 수가 감소하면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과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계층의 수가 많을 때에 비해서 소통이 잘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주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지리스에 대한 얘기다. 다 이런 얘기들은 사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간주의까지 딱 끝낼게요, 여러분. 인간주의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인간주의의 특징과 한계다. 상징적인 워딩이 나왔네요.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지금 공식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여러분?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요인 등을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 뭐 누구누구의 리더십 이런 표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리더십 연구가 사실 인간관계론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거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두 조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리더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사람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론에서부터 출발했다. 비공식적 요인 강조했다. 상징적인 표현이 지금 두 번째 칸에 나왔거든요. 아까 관리주의에서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 봤습니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경제인이라고 했는데 경제인이라고 하면 틀리겠네요. 시험에서 사회심리적인 존재라고 한다. 저거를 어렵게 공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학원에서 우리 방문각에서 똑같이 이제 공무원 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를 제가 운영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한 3분의 1만 차지해도 나머지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서 클래스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심리적인 존재라는 건 아까 아지리스 자아실현주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표 정하고 달성하면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합쳐서 부르는 게 사회심리적 존재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추구하는 그 무엇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조직의 평면화를 강조한다. 계층의 수가 많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상징적이죠. 장난치기 좋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론에서는 마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성과 제고, 생산성 제고엔 관심이 없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돼요. 궁극적 목표는 어찌됐건 성과 제고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한계점 보면 그렇죠. 사실 돈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경제적 욕구를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했다 이런 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도 보면은 이거 주의하셔야죠. 인간관계론 학자분들도 그 환경에 대한 연구는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행정학사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연구들은 웬만하면은 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체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 수 있겠군요. 관리주의와 인간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생산성 제고한다. 그렇죠? 관심 있다. 그다음 두 번째 폐쇄체제 관점에서 조직 운영한다. 그럼 올바른 선지가 되는 기타 부분 볼게요. 제가 요점 정리해 둔 거죠. 공통점이다. 능률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건 관심이 있다. 폐쇄체제로 간주한다 했던 부분인 거죠. 좋아요. 성과 제고 등. 차이점을 잘 보면 돼요. 능률적 생산을 위한 달성하기 이 방법 자체, 방법이 다르다. 관리주의는 공식적인 구조, 명문화된 시스템 설계에 관심을 둔다.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요인이다. 밑에 인간관, 관리주의는 경제인, 돈만 주면 열심히 일한다. 얘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심리적인 존재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용어 정리해 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밑에 그거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단 규범 이런 표현들 지금 이런 것만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는 이제 이게 있고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규칙과 규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느낌이라면 얘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룰인 거죠. 공식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규범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근데 과연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이런 비공식적인 규범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적어둔 것처럼 신입사원은 보통 우리 회사 내규는 9시 출근인데 보통 신입사원은 8시 반까지는 나와야죠. 이러면 체육진이 저는 9시까지 나갈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규범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거죠.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거죠. 좋아요. 됐습니다. 행태주의는 조금 말을 할 게 많죠, 제가. 이제. 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거든요. 그림 좀 제가 좀 교재 설명을 좀 첫 시간이라 하는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행정이론 그리고 공부하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정상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일단 내용을 뭔가 느끼는 게 만약에 본인이 너무 어렵다면은 일단은 OX로 0점을 맞추세요. 맞죠? 그럼 일단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사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면 개념은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60페이지 잠깐 보세요. 교재에서. 거기 보면 그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오늘 우리 배운 게 거기 관리주의 배운 거잖아요. 가운데 있죠? 관리주의가 가운데 있는데 왼쪽 대각선에 보면 인간주의로부터 비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화살표 내용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행정이론을 제가 한 페이지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주의가 지금 그 그림에서 있고 이런 표현으로 이제 비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화살표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왜 비판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왜 비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직을 관리할 때 너무 공식적인 구조에만 신경 썼었지. 비공식적인 요인은 간과했었지. 이런 부분을 비판하면서 얘가 나왔으니까 인간주의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 공부할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인간주의 바로 옆에 행태주의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우리 행태주의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행태주의 배우진 않았는데 얘 비판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행태주의를 주장한 사람 자체가 허버트 사이먼 선생님이세요. 근데 허버트 사이먼 선생은 과학성 강조했었죠. 과학성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건데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관리주의학자들은 지들 생각에는 보편적 원리라고 말은 하지만 얘네들은 실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실험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장한 능률적 관리를 위한 원리라는 것들은 내 기준에서 봤을 땐 원리가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주의랑 행태주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아까 제가 호선 실험은 뒤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험했다고 되어 있죠. 얘는 그래도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준 면이 좀 있다. 이렇게 해도 올바른 선지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각계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구조도가 눈에 들어오면은 훨씬 유리하시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는 뜻인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